Welcome, Money Mart. 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경제 뉴스의 핵심을 짚어드리는 4월 3주차 주간 뉴스 브리핑입니다. 요즘 전세 보증금에 대한 상반된 서로 다른 입장으로 인한 갈등이 뜨겁습니다. 걱정인데요. 자,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당장에 전세 보증금이 내리니까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금을 나가는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는데, 이 전세금이 떨어지면서 새로운 세입자한테 받는 전세금으로는 나가는 세입자에게 기존 전세금을 모자랍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모자라는 금액만큼 전세금을 또 채워줘야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큰 금액이 아니라면 걱정이 덜하겠지만, 만약에 고가 임대주택의 경우에 주로 이제 강남 이런 사구에 속한 그 금액이 수억에 달합니다. 또한 반대로 또 전세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제 계약이 만료가 되어서 조금 더 싼 전세금이 내리니까, 전세 보증금이 내리니까 조금 더 싼 주택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기존 임대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기존 임대인이 조금 재정이 형편이 좋지 않은, 특히 기업 투자자가 소유한 이런 임대인인 경우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싶은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입자 역시도 전세 계약을 맺은 이후로 만약에 계속 전세금이 내린다면 마찬가지로 2년 뒤에 지금 계약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싶은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전세금 반환 걱정 대 전세금을 떼일 걱정, 이 두 가지 갈등을 한번 살펴보고 그 대책은 없는지, 물론 대책이 있습니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그 외에도 요즘 가장 뜨거운, 한반도가 뜨겁습니다. 뭐죠? 바로 남북 대화입니다. 또 북미, 또 미국과 한국과 북한, 이 3자 간의 대화, 정상 간의 회담이 계속 줄지어 있는데, 점점 아주 희소식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덕분에 한국에 대한 그동안 약간 한국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저평가되었던 이런 한국의 재평가가 이게 정권 시장에서, 주식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동시에 이 통일 관련된 이 통일 대박주, 소위 통일 대박주들이 정권 주식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이제 특히 대기업들의 오너리스크라고 하는 이 갑질, 요즘 대한항공 이 사태로 빚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어떻게 우리 일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함께 등등 돌아보고요. 또 이제 우리 한국이 정말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바로 4차 산업이죠. 그런데 아주 한국의 4차 산업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는 더딥니다. 정말 짜증날 정도로 더딘데요. 이것이 또한 왜 그런지, 앞으로 이것이 지속될 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등등, 기타 등등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파는 가게를 구독하는 당신은 정말 멋쟁이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좀 가볍게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어두운 기사 내용이기도 하죠. 최근에 불거진 대한항공의 오너리스크, 즉 갑질, 소유주들의 갑질. 이 대한항공은 정말 상습범입니다. 아주 갑질이 몸에 배인 가족들입니다. 정말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에 달해 있는데요. 자, 이 대한항공이 이로 인한 앞으로의 영향이 어떤지는 그동안의 다른 오너리스크, 다른 대기업들의 오너들의 갑질의 결과, 그것이 사회적인 비난으로 이어지면서 그 기업 경영에 어떻게 결과로 나타났는지를 한번 살펴봄으로써 대한항공의 앞으로의 추이도 조금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이제 기억하겠지만 네이처 퍼블릭 이 화장품, 또 호식이 치킨, 2마리 치킨, 또 뭐 그전에도 있었죠. 뭐죠? 이렇게 미스터 피자 이런 등등의 갑질 행태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식이 2마리 치킨, 바로 프랜차이즈죠. 치킨 프랜차이즈 최호식 전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심각한 매출 하락을 경험했는데요. 같은 기간 보도가 된 이후, 지난해 6월 5일인데 보도가 된 이후 무려 매출이 30%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가맹점들은 40% 매출 하락이라는 쓰나미 같은 결과를 오롯이 떠안아야 하는데요. 자, 그동안 이 오너들은 뭐 많이 벌었죠. 당장에 이 가맹점들은 사실 많이 벌지 못합니다. 우리가 뭐 이런 프랜차이즈가 그렇게 썩 장사가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투자비, 또 이런 비슷한 업종들의 점포들이 같이 많이 늘어나면서 치열한 경쟁 등등해서 그렇게 많이 벌지도 못하는데, 이 오너 리스크 한방 때문에 결국 최종 피해는 어디입니까? 바로 이 가맹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가맹점들도 이 오너 리스크로 인해서 가맹점이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배상을 받아야 한다. 이런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기까지도 하답니다. 자, 이제 미스터 피자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업계 1위에서 이 갑질로 인해서 꼴찌로 전락했다는 것이 바로 미스터 피자라고 합니다. 미스터 피자 우리가 이제 또 조금 기억해보면 그 정우현 전 회장, 미스터 피자를 운영하는 그 회사가 바로 MP그룹인데요. 뭐 자기들이 어떤 그 친지 회사를 치즈 회사를 만들어 놓고 모든 가맹점들이 반드시 그 회사 치즈를 써야 하는, 그것도 비싸게, 소위 치즈 통행세 이런 것들도 있었고, 뭐 기타 등등 이 미스터 피자의 경비원 폭행 사건과 보복 출점 뭐 등등 많은 갑질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그 MP그룹, 미스터 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의 매출이 2016년 마이너스 89억 원 영업이익 적자에서 그 지난해 2017년도에는 마이너스 110억 원으로 영업이익의 적자 폭이 대폭 늘어났다고 합니다. 화장품 업계, 또 우리 네이처 리퍼블릭 기억하시죠? 이 역시 오너의 비윤리적 행위로 실적이 아주 뒷걸음질 쳤다고 하는데요. 이 2015년도 영업이익은 163억 원이었는데 2016년도에는 마이너스 96억, 즉 마이너스 100억 원. 2015년도 영업이익이 163억 원이었는데 그 이듬해 이 오너의 비윤리적 행위가 도마 위에 오른 그 이후에는 무려 마이너스 100억 원, 그러니까 플러스 63억 원의 영업이익이었던 회사가 1년 만에 마이너스 100억 원의 적자니까 무려 263억 정도의 갭이 생긴 거죠. 그 정도의 영업 감소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정도로 네이처 리퍼블릭의 그 갑질로 인한 결과는 아주 참담했습니다. 또 보면 뭐가 있죠? 여기 보면 남양유업은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제품을 할당해서 판매하게 하는 일종의 밀어내기 논란. 남양유업 사태는 좀 몇 년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에서 조금 가뭇할 수 있는데, 남양유업은 심지어 영업사원이 대리점주에게 폭언을 했다. 이 영업사원조차도 대리점주를 사실은 잘 모셔야 되는 이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남양유업의 매출을 실제 담당하는 사람들이 대리점주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영업사원 역시도 이 대리점주를 자기 아랫사람
처럼 취급을 했다. 심지어 폭언까지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인 비판에 직면했는데 이 남양유업 역시도 2012년에는 637억 원 정말 많이 벌었네요. 영업이익이었는데 바로 이듬해 175억 원 적자. 637억 원의 영업이익이었던 회사가 이듬해 175억 원 적자니까 무려 한 800억 원 가까운 영업 손실을 초래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또 최근에 보면 우리가 한샘 그죠? 부엌가구 한샘 정말 이거 유명한 회사였지 않습니까? 2조 원 시대를 열었는데 이 한샘 역시도 지난해 10월 여직원 성폭행 논란 그 이후로 지금 현재 지난해 대비 매출도 5.5%가 줄고 영업이익은 무려 반토막이서 56.3%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정권가의 예상치를 50%는 넘게 밑도는 어닝 쇼크로 인해서 이 한샘 주가는 무려 15.3%나 급락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네요. 행남제약이 도자기 업계에 아주 우리가 유명한 행남자기도 또 납 검출 논란으로 이제 상당히 홍역을 겪으면서 상당히 어떤 매출이나 이런 실적치에 큰 손실을 초래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언급한 이 회사들은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예를 들면 치킨 안 먹을 수도 있고 다른 업체 치킨을 먹을 수도 있고 도자기 안 살 수도 있고 또 다른 도자기를 살 수도 있고 화장품 안 살 수도 있고 다른 화장품을 살 수도 있고 등등인데 이 항공 문제는요. 비행기 문제는 첫째 비행기 좌석이 그렇게 늘 여유가 없습니다. 대한항공은 특히 상당히 큰 항공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우리가 이 대한항공의 갑질을 계속 당하고 있으면서도 분이 이 화가 하늘에 치솟아 하늘 끝에 닿아 있으면서도 또 공항에 급하게 가면 어쩔 수 없이 대한항공에 티켓을 해야 되는 이런 선택을 억지로 해야 되는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적 항공사로서의 면허를 박탈한다, 등등 이야기가 있는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 이런 기업들, 이런 가족들, 이 같은 가족들이 이 기업을 계속 대한항공 국적기로서 가지고 있다, 경영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크게 상하는 일이다. 아마 동의하실 것인데 어떤 매너 취소라든지 적어도 국적항공으로서의 그 타이틀은 빼는 다시 해소하는 그런 좀 적극적인 절차를 진행해주면 어떨까 하는 것들이 아마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정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쨌든 정말 가진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 최근에 또 미투 운동 등등해서 조심하셔야 되고 조금 더 사회적 책임, 사회적 윤리를 다하는 그런 자세로 전환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집값 한번 체크해 볼게요. 4월 이후 양도세 중과 또 임대 소득자가 늘어나는 등등 임대 사업자 등록이 엄청 4월 이전에 많았죠. 등등 해서 집값이 4월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서울의 경우 동작구가 유난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지난 한 주간 집값 상승률이 조금 높은 것 외에는 동작구를 제외한 그 외 모든 지역들은 집값 상승세가 많이 주춤해졌습니다. 여전히 서울 전체적으로는 주간 집값 상승률은 플러스인데 그 이전보다는 훨씬 많이 약해졌다라는 거고, 특히 이제 우리가 강남 4구라고 이야기하는 이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이 네 지역은 전부 마이너스인데 딱 서초구만 보합이네요. 0% 변화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재건축이 많이 몰려 있었던
강남구 지역. 강남구 지역은 마이너스 0.05% 주간 기준 마이너스 0.05%로 서울 전체에서 주간 하락폭이 가장 1등을 차지한 지역이 강남구라고 하네요. 지난 한 주 동안. 또 강동구, 송파구 역시도 주간 매매 상승률을 보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지역별로 가보면 대구 쪽은 매매가는 오르고 전세가는 하락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주로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 학군 수요 등으로 가격 상승 기대감이 높은 수성구, 또 정비 사업 활발한 중구를 중심으로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반면에 이 이제 경상도 쪽, 경상 충청권은 입주 물량이 증가했고 매물도 누적했고, 특히 이제 경상도권은 뭐 거제 또 울산 등등 해가지고 경기, 조선, 자동차 이쪽이 많이 좋지 않죠. 특히 조선. 그로 인해서 하락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신규 아파트 입주를 위한 기존 아파트 처분으로 북구 지역이 조금 이제 하락을 했다고, 그 외 지역은 소폭이지만 상승을 했다 합니다. 한 0.02% 정도요. 자,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집값 상승폭이 뭐 서울을 비롯해서 많이 약화되었고, 심지어 서울에서도 그동안 집값 상승을 주도해왔던 강남 재건축이 한풀 꺾이면서 서울에서도 주간 상승률 기준에서는 가장 하락폭이 컸던 지역이 바로 강남구로 1등에서 꼴찌가 된 셈이죠. 1등에서 꼴찌가 된 셈인데, 그와 동시에 강남 전셋값도 급락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 특히 강남 지역 전셋값은 무려 4억 원이나 급락을 한 아파트도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가 바로 이번에 6월 입주를 앞둔 서초구 잠원동 아크로 리버뷰 아파트라고 하는데요. 올 초 전용 84평방미터 아파트 전셋값이 14억 원까지 호가가 갔는데, 정작 입주를 앞둔 지금은 무려 10억 원으로 4억 원이나 뚝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자, 정말 엄청나게 이제 떨어졌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전셋값이 약세입니다. 왜냐하면 임대 사업자 등록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 임대 사업자 등록이 4년은 단기, 4년 또는 8년, 이렇게 4년 내지 8년으로 하다 보니까 전세에 대한 공급이 상당히 안정이 되었죠. 안정이, 변동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전세값이 이제 하락하게 되었는데, 특히 이제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난해보다 28%로 늘어났는데, 서울 아파트 전체가, 이 가운데 강남 4구 물량이 그 가운데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늘어난 것의 한 절반 정도가 강남 4구에 몰리다 보니까 강남 4구 쪽에 전세금이 떨어지는, 결국 이제 물량이 많으니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물량이 많으니까 전세값이 크게 떨어지는 그런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제 내년 1분기까지는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세입자 입장에서 걱정되는 바로 깡통 전세에 대한 두려움이겠죠. 이 깡통 전세가 뭡니까? 자, 전세 계약이 끝나도 나는 돈 못 준다, 이러는 것 아닌가, 임대인이.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런 경우는 참 막막할 수밖에 없죠. 자, 소송까지 가야 할 수도 있는데, 소송 그것이 쉽습니까?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데다가 당장에 그 동안에 돈을 못 받으면 오도 갈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점점 지금 입주하시는 전세집을 구해서 입주하시는 분들도 앞으로 계속 전세 금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2년 뒤에 혹시 내 전세금도 제때에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전세금
보증보험이라는 제도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때 필요한 거라는데요. 이 전세금 보증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임대인이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을 때 바로 이 보증보험 회사에서 보증보험을 통해서 그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이 보험회사를 통해서. 자, 그러면 당연히 이 누구의 권리? 바로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보험이니까 그 보험료도 당연히 세입자가 내야겠죠. 공짜 아니겠죠. 돈이 많이 듭니다.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전세금이 계속 올라가니까 지난 몇 년 동안은 뭐 이런 전세 보증 보험에 대한 수요가 적었는데, 예를 들면 재작년에는 한 24,000건 정도였다고 합니다. 한 해 동안. 그런데 이게 작년에는 2배 가까이 늘어났고요. 올해는 지금 석 달 만에 이미 18,000건이 이 보증보험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할 정도로 아주 열기가 뜨겁다고 합니다. 관심도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1월보다 2월보다 3월에 훨씬 가입자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고, 전세가 비싼 수도권 주민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대로 가면 1년 전체 전세가 100만 건 정도 되는데 이 중 10%는 가입을 하지 않을까라는 전망까지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요, 어쨌든 결국 세입자가 내어야 하는 보험료, 그 보험료겠죠. 보험료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제 전세 보증금이 높으면 뭐 볼수록 보험료도 비싸겠죠. 그런데 전세 보증금이 하락하는 그것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우려와 함께 또 이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을 많이 하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전에는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이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는데 올해 2월부터는 이 집주인의 동의 제도가 없어졌답니다. 그래서 집주인하고 상관없이 그냥 내가 혼자 들 수 있게, 세입자가 혼자 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전세 보증보험을 이렇게 쉽게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쨌든 이제 보험료죠. 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얼마나 될까요? 한 전세 1억 원 정도, 전세 1억 원을 한 2년 담보로 보험료에 가입하면 25만 6천 원. 아이고, 비싸죠. 25만 6천 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1억짜리가. 그러니까 3억 원이면 뭐 75만 원, 그죠? 3억 원이면 1억당 한 2년치 보험료가 25만 6천 원이니까 이게 3억 원이면 3 곱하면 75만 원. 아, 정말 만만치 않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만만치 않다면 보험료가, 또 우리가 강남 쪽 같은 경우는 물론 부자들이 또 거기서 전세를 살겠지만 이 보험료가 만만치 않죠. 이렇게 보험료가 만만치 않으면 아무리 주인 동의 없이 가입하더라도 쉽지 않을 건데 가입이 크게 늘어난 이유, 바로 보험료를 40%나 할인해 주는 조건이 꽤 많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자, 부부 합산 소득이 연 4천만 원 넘지 않거나 4천만 원 이하거나, 또 아이가 셋 이상 혹은 65 넘은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에 40% 할인하는 조건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 결혼한 지 5년 이내 신혼부부, 장애인 가정 등 이런 경우에도 40%를 깎아준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40%를 깎아주니까 아까 원래 1억당 25만 원을 40% 깎으면 1억당 얼마입니까? 15만 원으로 대폭 저렴해지죠. 3억이면 45만 원 2년에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또 이게 이제 또 소득 공제까지 해준다 그래요. 이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했다면 이 보험료를 낸 다음에 이제 소득 공제를 이렇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소득 공제를 받게 되면 또 그만큼 세금이 절감되니까 또 부담이 덜하겠죠. 그래서 이 이제 수도권에 이런 요즘 값이 좀 찜찜한 분들이라면 이 전세 보증보험을 활용하면 훨씬 좋겠다라는 건데, 다만 이 전세 보증보험은 물론 전세를 시작할 때부터 가입해도 되지만
만약 우리가 전세 계약 기간의 절반을 넘었다면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2년짜리 계약 같으면 1년 이전에 가입이 가능하다. 물론 남아있는 자녀 1년에 대해서만 보증보험료를 내면 되니까 보험료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겠죠. 또 보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다 모든 주택을 보증보험에서 받아주지 않고, 첫째는 아파트는 해당이 되는데 다세대 같은 경우는 좀 조건이 까다로워서 쉽게 가입하지 못할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 당국에서도 이런 부분들도 조금 문호를 넓혀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김범주 기자가 덧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돈 파는 가게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주식시장 쪽으로 한번 넘어와 보면요. 요즘 증권 주식시장 쪽이 한쪽에 너무 뜨거우면 다른 쪽들이 소외되는 현상,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보니까, 그래서 다른 쪽이 상대적으로 약세에 빠지는데 요즘이 그런 때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 통일이 된다면 하고 가정한다면 어떤 기업들이 우선해서 진출하겠습니까? 바로 건설 쪽이죠. 그래서 이 통일 대박주라고 일컬어지는 이렇게 주들 가운데 거기가 이 건설 쪽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대표로 현대건설이 대표적이겠죠. 특히 이제 현대그룹 쪽은 북한과 다른 그룹보다 훨씬 이런 관계들이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데요. 최근에 이제 특히 이제 남강토건 같은 경우는 이 방송을 하는 오늘도 가격 제한폭 가까이 올랐지만 어제도 거의 상한가를 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이렇게 여러 이제 기업들이 이 그림에 나오고 있는데, 누리플랜, 삼육물산, 코아서, 또 제영솔루텐, 또 좋은 사람들 등등등등 해서 나옵니다. 이 중에서 전혀 듣도 보도 못한 기업도 있을 것이고, 아까 현대건설, 남강토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죠. 현대건설은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잘 아는 기업도 있겠지만, 재미난 현상은 우리가 잘 아는 기업, 특히 현대건설보다 잘 알지 못하는 이런 종목의 기업들이 아주 큰 폭으로 상대적으로 더 크게 올랐습니다. 주로 이제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거나 또 DMZ 개발과 관련된 이런 소재를 가진 기업의 주가들이 큰 폭으로 뛰었는데요. 주로 이제 코스닥에 많죠. 자,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사실은 이 기업들이 지금 통일이 된 것도 아니고, 통일이 만약에 된다고 할지라도 꼭 통일까지 되지 않고 남북 관계가 거의 아주 평화 모드, 지금 정전협정을 우리가 잠시 지금 휴전이잖아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전쟁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이것을 평화협정으로 바꾼다 등등 해서 남북이, 북한이 특히 크게 이제 시장 자체가 개방되기 시작하면 우리 기업의 진출이 가장 가까울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시기가 내년이겠습니까? 상당히 더 멀리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도 이 기업들이 이렇게 대박을 치고 있다. 이것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식시장은 정말 실적보다도 성장에 대한 전망이 훨씬 그 주가를 뜨겁게 달아오르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식은 정말 우리의 기분, 감정에 많이 좌우되거든요. 그래서 당장의 실적을 내는, 이익을 내는 기업의 주가는 오르더라도 아주 미미하게 또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오히려 실적을 내지 못한 이런 재료주, 성장에 대한 이 강한 재료를 가진 종목들은 거의 상한가를 계속해서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런 바로 통일 대박주들이 그런 현상이 아닌가, 그런 현상을 대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남강토건 을 한번 살펴보면 이래요. 네이버에서 남강토건을 이거 치고 들어가 보면 이렇게 이제 그림들이 나오죠. 우리가 보통 이제 주가를 기업에 대한 가치나 이런 걸 한번 따져볼 때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이버도 아주 좋은 툴인데 네이버 이렇게 들어가 보면 난강 토건 기업이 나오죠. 자, 여기서 종목 분석을 한번 클릭해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 기업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기업 개요에 대해서. 기업 개요를 한번 체크해 보면 이 남강 토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토목 전문 건설 회사예요. 예를 들면 다리를 짓는다든지 등등 이제 우리가 토목 기반 시설을 건축하는 그런 전문 회사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회사가 그전에 한번 거의 망했습니다. 그래서 회생 절차를 진행했던 회사죠. 2015년 12월, 지금부터 한 3년 가까이 전에 이 회생 계획을 인가받아서 2016년 2월 4일 기준으로 비로소 그때까지 회생 담보권과 회생 채권의 대부분을 변제하고 2016년 2월 4일에 회생 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던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한번 망했던 회사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이 기업의 이제 펀더멘탈, 이렇게 그 기업의 재무 구조, 재무 분석도 이렇게 해보면 주가 대 순이익비, 순이익 대 주가 비율, 즉 우리가 PR이라고 하죠. PR이 무려 150배예요. 이쪽 건설 쪽의 업종 평균 PR이 뭐 한 20 몇 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그것에 비하면 이 난강 토건은 150, 또 최근 몇 년 전에 망했다가 겨우 회생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바로 당장이지도 않을 그 동일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무려 지금 현재의 이 난강 토건의 올 초의 주가 대비 만 원도 안 했거든요. 올 초의 주가 대비 무려 3배 이상 지금 3배가 뭡니까? 4배 이상 폭등을 했네요. 그죠? 이럴 정도니까 참 우리가 이게 주식의 투자가 참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현재 이 기업의 가치는 이런데 과연 3배, 4배 이런 정도가 어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또 따라 들어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만약에 재수 좋게 투자를 했다면 지금 팔아야 될 건지 더 기다려야 될 것인지, 굉장히 오히려 버는 사람은 버는 대로 갈등, 벌지 못하는 사람은 벌지 못해서 갈등, 이런 현상들이 많은 거죠. 이게 난강 토건을 보면 그래서 이 아까 이제 개인 회생했던 한번 망했다가 다시 살아난 기업인데요. 2015년도, 2016년도에는 거의 이게 벌겋죠. 그러니까 계속 적자, 몇백억의 적자를 기록했다는 회사인데 지난해 비로소 18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었습니다. 총 매출액은 1,156억 원에서 18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으니까 거의 한 1%, 1.5% 가까운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죠. 자산을 보면 회생 절차가 완료되어 있지는 한 2,300억 정도, 이게 막 이제 자산을 팔고 빚도 갚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자산은 한 1,600억 정도로 원래 자산 대비 한 60% 정도를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다시 이제 회생된 회사인데 2017년도 지난 한 해에 겨우 이제 흑자로 전환했던 회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업들이 아무리 좋은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갑자기 지수가 폭등하고 이것들이 연초에 대비 몇 배 정도로 폭등할 정도의 팩트는 정확하게 아닌데 이 성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은 기대감으로 오르고 또 오히려 당장의 실적보다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미래 잠재 가치, 성장성, 이 성장성의 기대가 실적에 대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임팩트를 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하기에 아주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소위 통일대박주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 당연히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슈,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이슈에 기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종목들에 대한 구분들은 잘 해보아야 하겠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투자를 할 때는 특히 그 기업에 투자를 할 때는 직접 투자를 할 때는 그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체크해 보셔야 돼요. 아까 내부에서 물어봐도 아주 훌륭하게 기본적인 정보들은 다 체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잘 모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해되지 않고 아까 이제 그 남강 토건 같은 경우 함께 이제 살펴보았지만 너무 사실 이제 토건 쪽 같은 경우는 비록 그 기업이 한번 망했다가 회생 절차를 거쳐서 다시 회생을 했지만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뛰어난 기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렇게 재무적인 팩터도 보시고 또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장 내의 위치 또 기술 수준 이런 등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서 평가할 수 있는 기업에 이렇게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 외에 많은 기업들이 이 통일대박주라는 이름으로 앞다투어 같이 오르고 있는데 이 기업들을 하나씩 분석해서 정말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비해서 너무 휩싸여서 이 통일대박주라는 분위기에 휩싸여서 같이 급등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기업들은 나중에 급등하면 급락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좀 분석해보는 너무 이렇게 폭등했다고 해서 어떤 게 상승률만 가지고 그 기업을 평가하시다가는 나중에 하락률도 그 기업이 가장 높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분별력 있는 투자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또한 재미있게 보면서도 한편 걱정스럽게 함께 나눌 기사가요. 바로 이게 몸으로 생체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또 4차 산업 뭐 등등 해서 AI 많이 산업이 진화되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뭐 생체 인증 등등 해서 우리가 결제 이런 것들이 신용카드, 체크카드처럼 결제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 결제 수단을 대신하고 있다라는 정보를 함께 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 보면 이 소비자는 지갑을 꺼내지 않고 자신의 손목을 시계와 함께 결제기에 올립니다. 그러면 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결제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과거에 우리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는 그 지갑을 열어서 현금을 내든지 또는 플라스틱 카드를 쓰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결제를 했는데 이제 이런 플라스틱 카드를 꺼내지 않더라도 홍채 인식, 목소리, 지문, 정맥 정보 이런 까지 모두가 생체 인증이 수단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활용하면 지갑을 꺼내지 않고도 플라스틱 카드 없이도 결제를 할 수 있는 이런 지경에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 페이먼트 즉 생체 인증을 통한 결제가 가장 뜨거운 시장의 화두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간편 결제라는 건데요. 이 롯데 카드 같은 경우에는 손바닥 정맥 결제 방식인 핸드페이 이렇게 손바닥 정맥 정보를 사진에 등록해 두면 이 전용 결제 시에 전용 단말기에 손바닥을 올려놓기만 하면 카드 결제가 완료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머니에서 지갑을 찾거나 카드를 내거나 특히 현금을 꺼낼 이유가 없는 거죠. 또 이런 플라스틱 카드나 충전형 팔찌를 통해서 또 결제를 하는 시스템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의 장점은 분실과 떠나날 필요도 없고 거추장스럽게 꺼낼 필요도 없고 그런 것들을 소유할 필요도 없으니까 몸만 움직이면 되니까 몸만 움직이면 결제도 하고 다 이루어지니까 한결 편리하겠죠. 자, 그러면 단점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결제가 쉬우면 쉬울수록 편리하면 편리할수록 우리들의 소비 지출은 알게 모르게 증가합니다. 자, 신용카드 원래 가장 소비가 결제가 불편할수록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결제하는 기간이 느릴수록 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면서 원래 내가 구입하고 소비하려고 했던 것들이 오히려 변심하는 이런 현상이 이런 결과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냥 몸만 가면 아무런 불편함이 쓱 결제가 돼버리면 결제가 쉬워진다는 것은
우리가 소비도 쉽게 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뭐 연령층이 높은 분들보다는 훨씬 젊은 층에서 이런 이렇게 새로운 문명을 이렇게 수용하기 익숙하다고 하면 점점 앞으로의 젊은 세대들은 소비가 점점 벌이 대비, 버는 소득 대비 소비 지출이 훨씬 늘어날 수 있는 위험이 커졌다. 그래서 자기 관리, 소비 관리에 더욱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이렇게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편리한 만큼 우리의 소비도 더 편리해진다. 우리의 지갑도 더 편리하게 구멍이 난다. 이렇게 이해하셔서 정말 균형 있는 소비 관리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뉴스의 마지막, 뉴스 브리핑의 마지막은 정말 큰 문제, 가장 큰 문제, 사실 오늘 뉴스에서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끝까지 이 뉴스 브리핑을 들은 사람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어쨌든 가장 큰 문제입니다. 바로 한국의 꽉 막힌 혁신 경제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최근에 이제 벤처펀드가 출시됐지만 정부가 후원하는 이 벤처펀드의 결국 본질은 뭡니까? 벤처기업에 많이 투자 활성화해서 그들이 산업을 좀 잘 리드할 수 있도록 그 기업들을 돕자, 재정적으로 돕자라는 것이 벤처펀드의 본질인데요. 이 벤처기업들을 주도하는 산업을 우리가 바로 기술 벤처 쪽의 4차 산업이라고 하죠. 이 4차 산업 가운데서 특히 이제 공유 경제 이런 서비스들이 가장 크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도약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4차 산업이 제대로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규제를 잘 풀어야 되고, 또 기존에 있는 우리가 굴뚝 산업, 또 이 새로운 4차 산업과 관련된 연관되는 기존의 다른 산업과의 이 또 갈등을 잘 해결해야 하는데, 그것이 한국에 너무 이렇게 갈등의 요소가 크고 규제가 많아서 이것들이 한국의 4차 산업을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요. 자, 여기 보면,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지난달에 보고서를 내었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사업 아이디어 실현을 막는 법, 제도 환경,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장하기 어려운 환경, 대기업의 벤처 투자를 막는 정책 등이 스타 벤처, 유니콘, 우리가 이게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과 투자 자본을 유치한 이 기업들을 유니콘이라고 하는데, 이런 유니콘 기업의 탄생의 최대 걸림돌이 바로 규제라고 하네요. 규제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카풀 업체 럭시에 50억 투자했다가 지분을 전량 매각해버렸고, 이 이유가 기존 택시 업계의 반발로 국내에서 차량 호출 사업 사실상을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또 럭시 지분을 인수해서 이 택시 업계가 카카오 택시의 카풀을 활용을 반대하는 또 빌미를 제공했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기존 산업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도 큰 이렇게 장벽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이제 뭐 대표적인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 알죠? 우버가 하는데 한국에 우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번 들어왔다가 거의 다 그냥 다시 퇴각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때문에 정해진 출퇴근 시간 외에는 서비스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보면 이렇게 보면 등등 여러 가지들이 정말 많은데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은데, 어쨌든 대기업들이 한국의 벤처기업, 특히 이 공유 기반 서비스 벤처기업들의 투자를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이 기업들이 다른 해외에도 투자합니다. S 주식회사와 현대자동차는 동남아판 우버로 불리는 그램에 투자했고, 미래에셋 금융그룹은 중국판 우버라고 불리는 디디 추성에 투자를 진행했다고 하네요.
우리가 이제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도 잘하는 음식 배달 앱을 통해서 잘하는 기업인데 이 기업도 사실 뭐 수수료 문제 사실은 조금 제가 그때 이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문제가 자꾸 불거졌을 때 이해는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기업이 뭐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왜 저렇게 되게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되어야 할까 이런 생각을 조금 이제 했더랬는데 어쨌든 이 배달의 민족 뭐 플랫폼 문제 수수료 문제 뭐 등등 하면서 이 배달의 민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성장을 했지만 이 배달의 민족 정도 되니까 그나마 성장을 하지 이와 유사한 이 후발 업체들, 후발 벤처들은 거의 뭐 지지부진 중간에 사업을 덮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게 설립된 지 10년 이하 기업 가치 10억 달러 이상을 바로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유니콘 기업이 236개라고 합니다. 스타트 이제 벤처 중에 벤처 기업 이게 전 세계에서 236개라고 하는데 그 236개의 80.5%가 미국, 중국, 인도에 몰려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236개의 벤처 중에 벤처 기업 유니콘 기업 가운데 기업 가치가 가장 높은 업종이 바로 공유 경제 분야라고 합니다. 아까 이게 우버 같은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경우겠죠. 이렇게 반면에 우리나라는 뭐 이제 쿠팡 그죠? 옐로 모바일, L&P 코스메틱 등 단 3개의 유니콘 기업만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자, 우리나라는 어떤 뭐 이런 그죠? 통신 인프라라든지 인터넷 인프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나게 좋은 기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것들에 기반한 벤처 이게 기업들에 대한 활성화는 여러 가지 규제나 기존 산업과의 갈등 때문에 큰 장벽으로 가로막혀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 이제 우리의 한국의 미래는 기존 산업이 아니고 4차 산업으로 빨리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 하는데 불편합니다. 첫째, 기존 산업들은 이로 인해서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든 산업이나 모든 현상에는 그림자가 있죠. 과연 우리가 그림자에 포인트를 둘 것인지 아니면 성장의 패러다임 변화, 전환에 포인트를 둘 것인지 결국 어느 쪽에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쪽에 포커스를 둔다면 우리 한국의 지나친 규제, 기존 산업과의 갈등은 조속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이런 산업들이 혁신 기업들의 장벽이 규제와 장벽이 낮추어지고 제거될수록 동시에 그만큼 준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안전에 대한 문제, 보안에 대한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가 뭐 요즘 이제 정보 공유 또 뭐 보안 해킹 등등 관련해서 이 4차 산업에서 이런 문제가 정책 당국에서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겠지만 우리 개인들도 과거보다 더 많은 주의와 또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 4차 산업의 도래를 더 빨리 맞아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서 새롭게 도약을 준비하려면 정부와 정책 당국뿐만 아니라 또 핵심 기업가들의 좀 더 적극적인 그리고 대기업들의 또 적극적인 투자와 맞물려서 우리 개인들도 훨씬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제 뭐 우리 대기업의 갑질로부터 시작해서 통일 대박주 또 부동산에 대한 문제 또 임대차와 관련된 주택보증보험 또 임대 보증금 그죠? 주택 전세 보증금의 하락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또 뭐 마지막으로 4차 산업을 가름한 한국의 가장 큰 문제, 이 4차 산업으로의 패러다임을 전환을 가로막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핵심적인 주요 경제 뉴스들을 정리해 보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자, 돈 파는 가게에는 오늘 또 돈 되는 정보를 배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궁금하거나 도움받기 원하는 내용이 있다면요. 전화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에서 돈 파는 가게로 검색하셔서 돈 파는 가게 머니 슈퍼마켓 나오면 플러트 친구 맺으시고 1대1 채팅을 통해서 물어주시면 질문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 최선을 다하여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